예,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 오늘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예, 어떤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소개를 들어보기 전에 주요 이슈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 네. 중국에서 테슬라 금지령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 자체적인 뉴스도 설명을 해주셔야겠지만 미중 간의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미중 간 이슈와 연동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 우리 알래스카 고위급 회담에서 그 중국 측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했어요. 당신은 당신 할 거 하고 나는 내가 할 거 할게. 네. 이게 의미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미국이 국가안보로 화웨이 제재했잖아. 그럼 우리도 국가안보란 이유로 테슬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네. 정리가 되는 거죠. 내용을 좀 보면 이제 데이터 수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 군인이든 뭐 군 시설에 들어갈 때 뭐 테슬라 못 들어가게 하고 공무원들 테슬라 타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시장에 이제 메시지를 던졌죠. 이게 이제 뭐 출입 금지를 하니까 당연히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지금 중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뭐 의론이 많이 많습니다. 네. 지금 사실 그 테슬라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보시면 양산된 차, 전기차를 보시면 360도 시야를 제공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카메라 8대 있고요. 센서도 10몇 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목적이죠. 뭐 아시겠지만 오토파일럿, 그러니까 운전자 주행을 도와주는, 안전을 도와주는 게 있고, 첫 번째가 이제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 정보가 말 그대로 넘어갑니다, 본사로.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데 이게 이제 정보 넘어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군시설 안에 들어오면 다 들어오니까 네. 그걸 하지 않느냐. 뭐 머스크 CEO는 아니다. 절대 그런 미국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 지금 뭐 나오는 기사를 보면 중국은 위대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워낙 시장이 크고, 이게 2018년도에 설립이 되고 2019년도 바로 이제 한 30억 불 벌었죠. 네. 뭐 작년 같으면 66억 불, 그러니까 뭐 전년 대비 한 123%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바로 지금 중국 날아가겠다 뭐 이런 네. 식의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혜택도 많이 받았죠. 설립할 때 100% 외자로 설립을 했고, 세금 감면 혜택 줬고, 대출도 해줬고, 코로나 때 안 되는데 테슬라 생산해 조업해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반응이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주행 데이터가 결국 빅데이터인데, 이제 빅데이터 싸움인데, 이 정부가, 중국 정부가 이 데이터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이슈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지금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테슬라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테슬라도 중국이 필요하고.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 가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네. 이게 뭐 정말 뭐 테슬라를 죽이기 위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신 할 거하고 난 내가 할 거 할게. 그러니까 그래 맡아서 보조를 맞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하는 거에 따라서 중국이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미중 관계를 전체적으로 이제 보고 같이 이렇게 내려가야지만 전체 그림이 보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회장도 내 이름을 걷고 그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 맞든 아니든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 우리도 대응을 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좀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지는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미국 정부 자체에서도 이거 쉽지 않은 일이 중국 전기차 시장 자체가 너무 크잖아요. 언제까지 그러면 이렇게 맞붙기만 할 것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시장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고, 그 전기차를 가야 되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또 미국의 보조를 맞추는 거고, 글로벌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야 된다. 네. 그래서 2060년 탄소 중립 선언했고, 그죠? 그다음에 2025년도까지 전기차 비중 25% 하겠다. 그다음에 35년도까지는 신에너지 차를 50%,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50% 하겠다.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나오는데 보시면요, 중국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좀 줄었어요. 한 2,531만 대. 그러니까 한 1년에 한 2,500만 대씩 팔려요. 그래도. 근데 전체는 줄었는데 신에너지 차는 늘어났어요. 네. 전기차. 그러니까 한 121만 대에서 한 137만 대로 지금 늘어났는데, 앞으로 2030년도 뭐 자료를 보면 중국 그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국가별 비중이 중국이 한 49%, 지금 나오네요, 그죠? 비중 전망이. 그러니까 유럽이 한 27%,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한 14%.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 뭐 당연히 미국 눈치를, 중국이 혹은 아까 테슬라나 다른 기업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렇죠. 네.
하물며 중국 내에 있는 업체들도 지금 다 지금 합종 연행으로 지금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난립니다. 네. 그래서 알리바바가 상하이 자동차와도 전기차를 산다고 그러고 바이두가 지리 자동차 뭐 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죠. 샤오미도 한다면서요? 그렇죠. 샤오미도 전기차.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 기업들은 다 한다라고 보시면 네. 되는 것들.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지난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중국 공산당 정부가 지금 시야가 어디로 가 있느냐에 따라서 돈이 흘러가기 때문에 무조건 뛰어들어야 된다는. 그다음에 지금 보조금도 지금 또 2년이 더 연장된 상태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고 지금 앞으로 지금 테슬라도 앞으로 행보도 그렇지만 중국 내 기업 간의 경쟁.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판 테슬라라고 하는 뭐 스타트업 삼형제 니오, 샤오펑, 그다음에 리오토 같은 경우도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BRE를 일단 전 더 관심을 좀 가지는 편이고. 네. 이 뭐 니오나 샤오펑이나 리오토는 신생기업인데 이 밸류체인상 약간 불안한 감이 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전 세계에서 전기차 판매 한 20개 차종 중에서 한 5개 차종이 무조건 중국 차가 있으니 네. 이 시장을 두고 앞으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제 가깝게 주목해서 봐야 될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시장에서도 나름대로의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이 일들이 계속 확산되고 또 뉴스가 업데이트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테슬라 금지령을 내렸다라는 이슈와 함께 이야기 풀어봤고요. 코너 속의 코너, 박승찬 교수의 중국 주식 팁. 오늘은 어떤 팁을 갖고 오셨는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교수님께서 신천증권골에서 핵심 파헤치기라고 했는데요. 이건 뭐 어떻게 이야기 풀어나가실 예정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네. 상하이 네.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오늘 선전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니까 하나씩 좀 이제 풀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지식을 좀 체계를 좀 제가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하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이제 선전증권거래소 설명을 하는데 이게 1990년도에 이제 선전의 경제특구가 만들어지면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91년도 7월에 생겼는데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고 이 구조를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선전증권거래소인데 크게 세 가지죠. 메인보드와 중소판, 창업판 있는데 제가 잠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세 가지 구조에서 지금 있는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결국 이제 A주죠. 근데 사실 이 선전증권거래소는 그러니까 이제 하이테크 산업 성장형 기업 위주, 그다음에 뭐 이렇게 성장을 했죠. 선전증권거래소 같은 경우도 뭐 상하이 비슷하게 일일 가격 제한 폭이 뭐 일반 종목은 10%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ST 특별관리 종목은 상하 5%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선전증권거래소를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의 이제 포인트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가 이제 A주와 B주의 통합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국내도 소개된 바 있었던 메인보드와 중소판의 통합 있습니다. 일단 먼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A주와 B주의 통합설입니다. 사실 이 A주와 B주의 통합설, 좀 전에 우리가 구조를 보았다시피 이제 B주라는 게 중국 정부 입장에서 선전거래소를 만들 때 이게 이제 90년대 달러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외국 기업 혹은 외국인이 직접 할 수 있게 했는데 이게 외자 도입의 유인책이 점차 이렇게 메리트가 떨어지고 A주 시장의 개방폭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게 매력이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이게 이 개혁을 해야 되겠다 B주에 대해서. 그래서 2006년도부터 B주 개혁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너무 더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의견이 나왔냐면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후광통화 비슷하게 A와 B를 합치는 AB 통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A주 좀 연동시키는 개념이죠. 네. 이런 개념이 나왔죠. 근데 이것도 이제 이중 통화 문제 때문에 이제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지만 지금 이제 화폐가 다르니까 어려움의 직면이 있었고 그러다가 좀 더딘 상태로 진행이 됐고 그러다 또 하나가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선전인 B주를 H주로 전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B주 개혁을 하는데 H주. 그러니까 H주는 자본과 소재지는 다 지금 중국에 있는데 홍콩에 상장한 기업들. 네. 그러니까 B주를 H주로 바꾸는 건데 이게 이제 이래서 좀 몇 개 기업이 했죠. 근데 이게 통화 전환 문제라든가 혹은 또 이 B주기의 수익 능력도 한계가 있고 네. 그다음에 H주가 상장이 매우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더디다 보니까 또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A주 합병은 이제 지금 더딘 상태지만 근데 이게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 이슈
그다음에 앞으로 자본 개정에 대한 좀 부분적인 개방 폭에 따라서 방향성은 그렇게 가 보인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두 번째가 이제 메인보드와 중소판입니다. 아까 메인보드 보시는데 메인보드 중소판인데 사실 이 메인보드하고 중소판 부분인데 메인보드는 뭐 이게 증감위에서 2월 5일 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중소판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좀 낯설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전기차 이야기했지만 비아디도 이 지금 중소판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002로 시작되는 건 다 중소판입니다. 꽤 많습니다. 한 1,000개가 넘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뭐 하이크비전, 미국 기업이 미국 정부가 자꾸 때리고 있는 하이크비전, 안면 인식하는 기업들도 다 여기 상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메인보드와 중소판이 이걸 합쳐야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이유가 생긴 거죠. 그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그 2009년도 차이넥스트 우리 차스닥이라고 하는 지금 네. 아까 세 가지 중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 역할이 더 커져 버린 거예요. 중소판의 역할이 축소돼 버린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메인보드와 그다음에 중소판이 이 상장 규칙이 너무 비슷해요. 합쳐야 되겠다. 그러다가 올 2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된 겁니다. 이거 지금 이거 나오는데요. 원칙이 있는데 두 가지 통일, 네 개 불변. 시장에서는 잘 모르실 텐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합병이 되더라도 두 가지는 통일시키겠다. 네. 그러니까 메인보드와 중소판 업무 규칙을 똑같이 하겠다. 운영 감독 관리 방식을 통일시키겠다. 이게 이거고요. 네 가지 불변이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혼란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상장 조건도 변하지 않고요. 투자자 진입 원칙도 불변하고요. 거래 메커니즘도 변하지 않습니다. 상장사 코드 번호 안 변합니다. 약칭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설명하면서 관전 포인트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선전시의 14차 5개년 기획 내용을 한번 훑어봤어요. 네. 근데 거기 보면 34조 내용을 보면 앞으로 선전증권거래소를 글로벌 금융혁신센터 혹은 뭐 글로벌 혁신자본 혁신센터, 혁신자본 형성센터. 그러니까 이제 많은 중국에 있는 IT, ICT 기업들이 자본을 흡수할 수 있는 메카로 만들겠다. 제가 처음 이 프로 시작하면서 선전 기업들 많이 소개한 이유도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좀 유심히 이 선전증권거래소가 어떠한 포지셔닝을 가지고 성장하는지를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주식 팁으로 심천증권거래소에 대한 구조도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변화될 수 있는 포인트들도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니까요. 역시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팁까지 들어봤고 그러면 이제 기업 트렌드 분석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 김다은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앞서 심천거래소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엔 심천거래소의 간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메이디그룹을 가지고 왔는데요.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메이디그룹 누구나 다 알 법한 종목입니다. 제가 중국의 백색 가전 업체 1등 업체라고 써놨는데 사실 중국을 넘어서 세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다른 기업들과는 달리 코로나19 때 온라인 판매를 강화시키면서 실적은 좀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될 수 있겠는데요. 매출을 잠깐 살펴보시면 매출의 50% 정도가 에어컨이 차지를 하고 있고 40% 정도가 이외 다른 가전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9% 정도가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로봇 산업이 되겠습니다. 로봇 산업을 비롯해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더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시장에서의 규모도 한번 확인을 해보죠. 메이디그룹의 경우에는 시가총액 98조 3,800억 원 정도 보여지고요. 매출은 전년도 4분기 기준이죠. 13조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함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도 반도체를 비롯해서 가전사업도 하고 있고 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죠. 시가총액은 480조 정도 보여지고요. 매출이 지난해 4분기 66조 정도 집계가 되고 있는데 매출의 20% 정도가 가전이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나스닥의 애플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애플의 시가총액 2,200조 정도 보여지고 있고요. 매출은 73조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메이디그룹에 대해서 그러면 투자 포인트들 하나하나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투자 키워드는 어떤 거일지도 뭐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이제 김다은 앵커가 얘기는 해줬잖아요. 네.
첨언하실 내용이 혹시 더 있을 거 아니면 바로 투자 키워드로 넘어갈까요? 일단은 이 메디그룹은 제가 또 직접 여러 번을 갔던 시장 조사를 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지금 제가 이제 소개하는 종목들은 저희 사진도 나오는데 제가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지금 인증샷 찍고 오셨네요. 그 조사도 직접 했죠. 예. 페이퍼도 쓰고 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제 이 시간에서는 제가 이제 직접 가봤던 기업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 백색가전 1위 업체를 넘어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데 일단 중국 내에서 이제 메이디, 그다음에 하이얼, 거리지 이게 3대 메이커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하이얼은 여러분 아시면 냉장고로 유명하고 중국에서 하이얼 하면 냉장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중국인들이 거리 전기가 에어컨, 그다음에 이제 메이디가 종합 가전인데 이 메이디가 이제 에어컨 하기 시작하면서 거리에 또 이 에어컨 시장을 또 다 흡수를 해버렸죠. 예. 제가 이제 관심 있게 설명 들을 내용들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이 메이디의 이 회사 조직 내에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평사원 출신 CEO로 승진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CEO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가 처음에는 정말 이게 민영기업으로 정말 이게 우리가 상징 기업이라고 하는데 정말 플라스틱 제품, 자동차 밸브 이렇게 시작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가족 경영이 아니라 누구나 평사원이 됐기 때문에 충성도 매우 높고 그게 이제 많은 이제 일반 사람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인식이 좀 다른 회사에 비해 좋다. 이렇게 이제 첨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메이디 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한번 속도를 내서 하나하나 키워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메이디 그룹의 첫 키워드는 글로벌 포트폴리오 1위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앞에서도 잠깐 얘기는 해주셨는데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근데 이게 1위 기업인데 그 포인트를 거기에 두시면 안 되고요. 이 중국 가전 시장이 폭발된 성장세가 옛날 같지 않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다. 그러니까 지금 메이디도 영업이익이 2017년도 제일 많이 찍었어요. 그러니까 성장폭이 제일 많이 찍었고 그다음에 2018, 19 오면서 영업이익은 올라가는데 소폭의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뭐 굴이나 알루미늄 등 이런 원부자재 가격 상승의 어려움도 있고 코로나도 있었고 치열한 시장 정태 때문에 점차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메이디가 이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작업을 하죠. 네. 메이디 전반 매출을 보시면요, 국내가 60%고 해외가 40% 정도밖에 40%입니다. 6대4 비율. 어디에 주로 많이 파느냐? 뭐 미국, 캐나다 한 40, 독일 한 15, 16%, 기타 유럽 20% 이렇게 다 배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던 기간에도 수출은 계속 성장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글로벌 M&A를 많이 했죠. 2004년도 M&A를 했고 가전 들어갔고 샤오미 2014년도 샤오미하고도 같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이때 스마트 가전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보시면 정말 스마트 가전 부분에서 이제 많은 성공 모델들, 시스템들을 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가 2016년대 도시바 백색 가전 사업부도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뭐 지금 전 세계 한 15개 해외 생산 기지, 그다음에 뭐 한 35,000명 해외 직원들, 24개 영업 판매망 있죠. 뭐 M&A 숫자 간단하게 좀 나오는데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도시바 백색 가전, 그다음에 이탈리아 에어컨 제조사 인수,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 쿠카. 지금 뭐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기업을 인수했던 게 이제 또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투자 키워드 보면서 주요 M&A 실적까지 살펴봤고 좀 매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도 국가별로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계속 투자 포인트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뭘지 역시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그 스마트 팩토리 기업의 성장이라고 제목을 달아주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앞에서 그 앵커분이 이제 로봇 산업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로봇 산업이라 하면 조금 너무 큰 거고, 그러니까 지금 쿠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다고 그랬는데 쿠카가 세계 4대 이 산업용 로봇,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 팩토리죠. 지금 방향상. 그래서 뭐 일본의 화나과 아스카와 전기, 그다음에 스위스의 ABB, 독일의 쿠카가 이제 4대 대표적인 회사인데 이 독일의 쿠카를 95% 지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 팩토리 부분에서 이제 지금 앞으로 중국 정부의 막강한 지지를 받으면서 지원을 받으면서 이 스마트 팩토리는 중국 제조 2025의 가장 핵심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는데 이 산업용 로봇 시장의 규모도 엄청 커져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작년 2020년도 봤을 때 지금 뭐 원화로 한 6조 6천억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지금 중국
우리가 지금 스마트 팩토리 기업의 다각화 중에서도 이제 뭐 특히 이제 아까 말한 산업 로봇 이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이는 계속 이어져 나가는 뭐 로봇 솔루션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 메이디의 산업 조직도가 잘 안 보이겠는데요. 네. 여기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두 개입니다. 로봇 산업,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와 옆에 있는 HVAC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밑에 있는 이걸 좀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공조 설비라고 그러죠. 공기 네네. 조화 설비 기술입니다. 이게 이제 난방, 환기, 냉방 이들을 그죠? 통합해서 온도나 습도 조정이나 이게 실내 온도 이런 것들 하는 설비인데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탈리아 에어컨 기업 이 클리베를 인수를 함으로써 이 유럽에 진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발판도 마련했고 중국 내 시장에서 메이디의 역할이 매우 커져가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좀 더 그러니까 가전의 부분들은 점점점 또 내려가는 추세의 입장에서 스마트 팩토리는 올라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미래 첨단 산업에서의 역할을 아마 메이디가 더 집중적으로 아마 키워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과 그리고 생태계와 비교를 해보면 약간 이제 괴리를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백색가전이면 백색가전 쪽으로 올인하는 기업이 있고 스마트 팩토리에 특화된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백색가전 업체도 물론 로봇을 합니다만은 가는 방향성이 결국엔 가전이나 사물 인터넷 쪽인데 메이디 그룹 같은 경우에는 백색가전도 백색가전이고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도 비중을 늘려가고 있고 처음에는 그래서 설명드리면서 뭐 투트랙으로 갈 건가라고 했지만 마지막에 설명해 주신 거 들어보면 좀 비중 이동을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는 듯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건지 역시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메이디 그룹의 세 번째 키워드는 140억 위안 자사주 매입 결정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네. 이게 투자 포인트. 그렇죠. 앞부분 1, 2번은 이제 좀 다시 한번 메이디를 이해하고 방향성을 이해했다라면 예. 지금은 이제 투자 포인트 그 세 번째로 제가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메이디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메이디를 중국 내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고 하시면 폭락 이런 단어가 같이 올려옵니다. 왜 폭락했느냐? 메이디 잘 팔린다면서요? 이 올라갔다면서 올라가는데 이유가 있죠. 그 주가 하락의 원인을 일단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코로나 영향 있죠.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을 문을 닫으니까. 자, 첫 번째고 두 번째, 그 바오투안 주식이라는데 이게 제가 자료를 좀 냈는데 혹시 이제 바오투안이라고 하는데 이 주식이 폭락이에요. 이게 나오네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별표 3개. 별표 3개 알겠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네. 이 바오투안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한데 뭉치다, 단체로 하다. 중국 관광객이 단체로 한국 올 때 바오투안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쓰는 중국어 단어예요, 저게. 근데 바오투안 주식이라는 게 뭐냐면 기관들이 때로 사는 네네. 우량주 주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증시에 특히 이 펀드 자금이 들어오면서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특히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막 사기 시작하면서 오르는 기업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오타이 그다음에 뭐 여러분 중국의 이 백주 소비자가 엄청 뛰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알잖아요. 그다음에 비아디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메이지도 그렇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우량주 기업이고 바오투안 주식인데 이게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춘절과 양해 이후에 자금 단속을 하고 정부가 긴축 우려가 있다 이런 네.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기 금리를 상승 이런 이제 이유로 이제 걱정이 되니까 시장에서 매도하기 시작해요 기관들이.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엄청 내려갔죠. 이런 이유 세 번째가 이제 에어컨이 아까 많이 팔린다고 했는데 에어컨의 주요 원자재인 구리 가격이 예. 폭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급 차질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하면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졌는데 이러니까 이제 메이디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메이디 입장에서 CEO가 매우 걱정이 되는 거죠. 매우 주가에 관심이 많은 뭐 다른 기업도 그렇겠지만 유난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그럴 때마다 이 자사주 매입이라는 카드를 많이 썼습니다. 네. 그 전에도 썼는데 이번에 140억 유안 자사주 매입이라는 것은 한 2조 한 4천억 정도 되는 규모거든요. 2조를 자사주 매입한다. 네, 2조 4천억.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국 A주 시장에서 규모가 가장 큰 자사주 매입 네. 안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월 아마 이제 2월 중순일 겁니다. 이때 이제 이사회를 통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한선 한 1억 주가 규정상 상한주가 1억 주인데요. 그다음에 한 주당 140위안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보면 140억 위안, 그러니까 2조 4,300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이 통과됐고 이걸
2개월, 그러니까 1년 내로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반등에 이제 그것을 기폭제를 만들었다. 메디가 높을 때 108위안까지 갔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어제 보니까 80위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의 성장 부분에 있어서의 뭐 충분히 투자 포인트로서 볼 필요도 있다라고 해서 제가 세 번째 키워드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근데 코로나19 영향이나 원자재 가격 폭등은 모든 이제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감내하고 있는 이 시기적인 상황인데 무엇보다 그러니까 메이디그룹에 닥친 어떤 수급 공백 걱정 때문에 좀 이렇게 폭락을 한 것 같고 에어컨이 특히 그러니까 주가 이제 구리 가격이다 보니까 이제 또 직격탄을 맞은 거죠. 네, 하다 보니 좀 이제 투자자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2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결정까지 A주 사상 제일 예. 큰 규모로. 기가 막힙니다. 여기는 단위 자체가 다르니까요. 얘기하다 보면 140억 엄청난 것 같습니다. 메이디그룹에 대해서 세 가지 키워드 이렇게 살펴봤고 그러면 체크 포인트, 그러니까 투자할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향후 또 성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파악해 볼 수 있을지 좀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원자재 부분들 우리가 메디라는 회사를 보여주지만 이게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중국 증권사나 여러 이제 투자 기관들을 보면 매수 목표가를 지금 뭐 앞으로 10% 정도 이상을 보고 있고 뭐 어떤 데는 지금 한 110에서 120위안까지 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고 메디를 그냥 백색 가전 기업으로만 가지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컨셉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제가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의 방향성, 시장 자체가 포화되고 있고 이 매출이 성장세가 떨어지고 있다. 예. 그럼 다른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메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조 설비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중국 정부 공산당의 방향에 맞춰서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유심히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메이디그룹의 투자 포인트들 그리고 성장성 부분에서 어떤 전망들이 나오는지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